진짜 미안한데 내가 왜?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 네가 이 컵을 거기다 놓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 컵을 거기다 놓으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다든지 분실 위험이 있다든지 왜 거기다 컵을 놓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너가 설명을 해주면 매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건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반박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이유가 궁금한 거라고. 라고 어떤 남자가 말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MBTI 얘기하다가 N과 S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막 논쟁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냐고 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왜 궁금한데? 그냥 하면 되잖아. 이유를 알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이유를 알아야 돼?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한데? 뭐 이런 좀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막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그런 논쟁이었단 말이죠. 저도 늘 왜를 좀 질문하는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이 왜에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걸까? 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까지 좀 상극으로 나뉘는 걸까?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걸까? 좀 늘 항상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MBTI N이라서 S라서라는 말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초반에 얘기한 그 남자의 영상 속에서 neurodiversity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검색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하면 신경 다양성인데 아직 한국에는 좀 명확하게 이거를 이게 정착된 공식 번역이 없대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이 먼저 퍼져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데 뭐 이게 지금 미국이랑 유럽의 좀 젊은 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화제의 토픽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흥미로워서 제가 계속 찾아보다가 이걸 통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던 어떤 사람이 있었거든요. 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나 좀 이러한 사람을 맞닥뜨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이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뉴로디버시티라는 이 신경 다양성은 의학적인 병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주디 싱어라는 분이 원래 있던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면서 약간 사회 정체성 담론에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본래 의도는 장애는 개인 결함만이 아니라 환경의 비적합에서 생긴다는 그런 뭐 주장을 통해서 자폐 등의 장애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그 사회 분위기에 좀 저항을 하기 위함이었대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경다양, 뉴로디버시티는 그 1990년대 정의되었던 뉴로디버진이 아니고요. 현재에 이르러서 그 뉴로디버시티라는 그 담론, 그 용어가 단순히 어떤 자폐나 ADHD 같은 어떤 병명으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보편적인 사회 기준에서 좀 어긋나거나 아니면 좀 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게 쓰이고 있고 그 사회 담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뉴로디버시티가 신경 다양성으로 번역이 된다면 뉴로티피컬은 신경 전형으로 불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본값과 대체로 잘 맞는 인지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롤에 좀 잘 맞는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사람들. 좀 쉽게 말해서 약간 직장 생활이 좀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 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원칙이나 규칙, 상사의 지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걸 좀 그냥 군말 없이 잘 따르는 사람들, 신경 전형성이 두드러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회사 가기 싫어하는데 막상 가면 되게 잘하는 사람들. 약간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는 부자였으면 좋겠어. 이러한 욕망이 있지만 근데 스스로도 약간 근데 내가 회사 가긴 너무 싫은데 회사 생활이 좀 적절한 것 같긴 하다라고 스스로 좀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신경전형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유형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반대로 신경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규칙이나 상황에 늘 왜를 던지고요. 그리고 이 왜가 해소되지 않는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눈치껏 따라야 하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나 애매모호한 표현보다 명확하게 명시된 룰과 직관적인 표현을 선호한대요. 그리고 또 막 빛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촉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업무 효율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경전형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도전으로 인식한대.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신경전형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미 합의된 것은 다시 묻지 않고 정해진 방향은 또 효율적으로 좀 따르고 또 이유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신경전형인이 갖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인 거죠. 그래서 왜를 들었을 때 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내 판단을 의심하는 건가? 내가 이거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신경나양 경향이 강한 사람들의 왜는 정보 요청인데 신경전형 사람들에게는 이 왜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도전처럼 들린다는 거야. 신경전형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값은 흐름 유지, 분위기 유지, 합의 유지, 속도 유지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왜는 대화를 멈추게 하고 구조를 다시 열어서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 왜는 맥락을 깨는 질문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경전형 경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좀 파악이 되죠. 기본적으로 신경다양적 사고는 이해가 되어야 실행을 하고 이유를 알면 속도가 붙고 구조를 알면 안정이 되는데 신경전형적 사고는 실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결과가 맞으면 이유는 부차적이야. 그리고 지나친 분석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한대요. 그래서 신경다양은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해? 이 반면에 신경전형은 왜 이렇게 따져? 그렇게 상극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신경다양 경향이 강한 인간이라서 좀 신경전형 경향이 강한 사람과 좀 대화를 할 때마다 이 대화가 좀 이렇게 좀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항상 느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뭔가 빙빙 도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화가. 근데 그 이유가 신경다양은 대화의 목적이 우리가 각자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자. 이게 대화의 목적인데 신경전형은 내가 이 대화에서 이 관계에서 오해받지 않았는지 공격받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가 더 중점적이래요. 그래서 신경다양은 대화를 문제 해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전형은 대화를 관계 안전 점검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막 배경 설명이랑 약간 방어적인 설명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신경다양 경향이 강한 저는 왜 이렇게 요점을 말을 안 하고 좀 해결보다 계속 어떤 자기 설명이나 어떤 해명이나 변명 같은 거를 하려고 한다고 저는 느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마다. 그리고 저는 상황 파악을 명확하게 해야 다음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질문들을 약간 계속 개인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저는 느꼈는데
이거를 신경전형은 왜 이렇게 차갑지? 왜 이렇게 공감이 없이 바로 결론으로 가지? 왜 나를 평가하는 것 같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사고가 완전 다른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완전 대박이죠. 제가 신경전형적 경향과 신경나향적 경향이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가져왔는데, 이거 참고로 진단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MBTI처럼 약간 자기 이해용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신경전형과 신경나향이 둘 다 좀 섞여 있대요. 보통 사람들은 한쪽에 막 치우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내가 어떤 기질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구나를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보고 항상이 아니라 자주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좀 더 두드러지는 편이신가요? 저는 양쪽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살 때를 기준으로 두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신경다양 쪽 체크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제가 태국에 온 이후에 주의력이나 업무 처리 방식이 신경전형 특성을 띠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경다양 특징과 신경전형 특징이 각각 장점만 발휘될 수 있도록 지금 균형이 잡힌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좀 집단이 요구하고 또 옳다고 정의하는 유형의 인간은 약간 신경전형인에 가까운 편이죠. 이게 비단 뭐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 한국 이야기를 하자면, 좀 한국 사회는 그 9 to 6 사무직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약간 두드러지는 편이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호는 좀 사무직 특성에 해당하는 직업만을 취업의 유무로 결론을 짓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실내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아니고, 뭐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뭐 취업 전에 하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취급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일들을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래서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마치 이것들은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는 양, 좀 그런 태도와 인식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편이죠. 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사무직을 선호하는 분위기, 또 나아가서 약간 실제로 사무직의 근무 환경을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좀 거기에 잘 맞지 않고 좀 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경다양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죠. 왜냐하면 집단 입장에서는 신경다양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기질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을 탓하는 게 쉬우니까. 장애권이나 뭐 교육권, 정신건강 담론이 활발한 그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신경다양에 대한 담론이 현재 가장 활발하다고 하고요. 뭐 영국이랑 뭐 유럽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직장이나 뭐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신경다양성 포용 논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대요. 실제로 제가 지금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제 친구랑 그저껜가 신경다양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친구는 그 신경다양 범주 내에 속하는 그 병명을 진단을 받고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한테 유럽은 신경다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려고 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보편적인 인식이 약간 그렇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내가 태국에 와서 좀 주의력이나 업무 능력이 향상된 것도 좀 이와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분위기, 환경,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기질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약간 억누르는 요소가 있다는 거고,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내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한다면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오던 나의 기질과 특성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사람들이 나한테 너 그거 비정상이야, 너 그거 문제야 라고 하면서 단점으로 치부되던 나의 어떤 기질적 특징이 그게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나면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사의 근무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책상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또는 뭐 마주보고 나란히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약간 그 위에 놓인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형태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배치 구조는 업무 효율이 아니고 월세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대각선 사람, 키보드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뭐 기침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뭐 등등등등.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신경다양 경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쾌감을 일으키는 자극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서 거기 주인공인 미정이 이런 회사의 소음과 자극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정은 이제 나중에 자신에게 그 오롯이 배정된 그 책상 하나 거기에 앉아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로 근무하는 곳으로 옮겨서 일을 하는데 그게 되게 편안해 보이거든요. 미정한테. 미정은 HSP이거나 신경다양인일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어떤 예민한 기질이었던 사람이 근무 환경을 좀 자신에게 좀 더 잘 맞는 형태로 조정하면서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게. 그 드라마에서. 근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도시에서 살고 도시에서 일하고 또 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지냈단 말이죠. 근데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자연에 둘러싸여서 타인과 약간 최소한으로 접촉하면서 혼자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게 됐고, 이 지점이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어떤 주의력과 업무 환경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른 부가적인 이유들도 있겠으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좀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느끼기에 좀 한국 사회가 좀 유독 좀 신경전형 특성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한국은 단순히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약간 개인의 생산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생산성이 발휘되는 환경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좀 신경다양에 대한 이런 담론이 서양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 거기라고 해서 뭐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이랑 또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좀 기존의 면접과 선발 방식이 신경다양 인재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해서 뭐 기존 채용 방식에 좀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채용 설계를 바꾸는 실무가 일부 대기업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용한 업무 공간, 서면 지시, 유연 근무, 원격 근무, 감각 자극 완화 같은 조정을 좀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좀 신경다양성을 인재나 성과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지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한국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자체가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편이고 학문이나 뭐 언론 같은 데서 인식이 소개되긴 하지만 이게 직장 문화로의 전환 속도는 좀 느린 편이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한국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신경다양을 비정상의 범주로 규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한 편이고 좀 애초에 좀 한국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예전보다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뭐 우울증을 정신력이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근무 환경이 개선될 여지는 낮을 수밖에 없죠. 신경다양이 1990년대 말에 정의되던 의미보다 조금 더 폭넓게 쓰이고 있는 현재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좀 고찰을 해봤는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막 ADHD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ADHD 자가진단 테스트도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그 ADHD 자체가 그 약간 도파민 체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뭐 한참 뭐 그런 도파민 관련 서적들이 막 인기를 끌 때 도파민 중독이나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주제로 같이 묶이면서 사람들이 나도 ADHD인가? 하는 그런 염려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요즘 세대 ADHD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진짜 실제로 좀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이 맞물리면서 ADHD 환자가 실제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좀 단순히 조금 더 많은 그런 노출들로 인해서 좀 그냥 눈에 잘 띄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대요. 이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ADHD 환자 증가가 실제 유병 증가인지 진단 증가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고 실제 스마트폰 사용이나 디지털 환경이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가중할 수는 있는데 또 그게 원인이라고 또 단정할 수는 없대요. 저는 ADHD가 아닌데 좀 주변에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약간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비정상으로 규정되는 그런 자신의 어떤 기질 그런 걸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퀴어 친구들이 제 영상에 달아준 그런 댓글들이 또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게 약간 좀 주류 사회의 모습에 반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특징인데 이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나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외부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본적인 어떤 생존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맞서 싸워 나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가 아주 조금 더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는 앞으로 진행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내년부터.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